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확실히 있긴 한데, 자,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날에는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SK하이닉스 실적도 중요하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경쟁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하지만 결국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열심히 하고 있죠. 기존에 이게 HBM3에서 HBM3E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캐파로 보면 SK하이닉스가 한 월 40K 정도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월 한 40K 정도.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만간 HBM3로 가면서 토탈 합쳐서 월 한 100K 정도로 지금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월 한 2.5배 하니까 100K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여기서 지금 한 20K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팅되는 게 원래는 내년 말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캐파가 토탈 합쳐서 월 220K, 월 22만 장 수준의 캐파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요. 내년 말까지 요거를 2Q까지로 당겨달라. 25년 2Q를 당겨달라. 지금 이런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요청은 누가 했겠어요? 네,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인텔하고 그리고 기타 등등 빅테크들의 주문형 AI 가속기겠죠. 자, 이 수요들이 지금 얘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걸 위해서 기존의 HBM3 같은 경우는 기존의 8단에서 이게 12단으로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D램 낱장, 이걸 코어 다이라고 합니다. 코어 다이. 코어 다이가 기존의 1Z 공정에서 1A, 1B 공정으로 가는 거고요. 아마 일부 1C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미미한 물량일 것 같고요. 요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먼저 양산 탑니다. 1C 같은 경우는 3Q. 그리고 삼성전자가 연내. 저는 D램이 이게 10나노 초반대에서 이렇게 속도를 낼 줄 몰랐어요. 역시 돈이 몰리면 기술이 되는구나. 사실 10나노 후반에서 이게 D램이 더 이상 이게 선단 공정이 될 수 있냐 라고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참고로 1G 같은 경우는 16나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14나노대고요. 요거는 12나노대고, 요거는 10나노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C 다음에는 3D D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공개된 이슈 하나가 있죠. SK하이닉스하고 TSMC가 손을 잡는다. 그게 어떤 거냐? 베이스 다이를 협력을 하겠다. 언제부터? HBM4부터. 자, HBM4는 원래는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하기로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두 개 표준이 기존에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이게 775 마이크로미터로 표준이 하향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요. 자, 이거는 이 정도의 인풋 아웃풋 수를 하려면 다이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됩니다. 다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 베이스 다이죠. 베이스 다이. 베이스 다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 요게 GPU라고 하면요. 여기에 HBM이 이렇게 딱딱딱, 실제로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두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높이는. 자, 요게 8단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마이크로 범프로 TSV로 연결이 되겠죠. 제일 밑에 있는 다이가 요거 베이스 다이입니다. 요게 베이스 다이고, 위에 있는 게 코어 다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D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이스 다이는 로직입니다. 로직 칩이에요.
요거를 기존에는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직접 생산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는 TSMC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 요게 HBM4부터는 7나노 공정을 써야 돼요. 메모리 업체가 7나노 공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네, 아직까지. 왜냐하면 디램 같은 경우는 10나노 초반대 해도 9나노 뭐 이 정도 오겠죠. 7나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TSMC한테 베이스 다이를 공급받고 코어 다이는 적층해서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이런 협력 체제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도 직접 할 수 있고 코어 다이도 직접 하고요.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요 구조 2.5D 요 코어스 구조, 요 밑에 플립치 BJ가 하나 더 붙죠. 요것도 다 그냥 iCube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당장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게 헷갈리고 어릴 때는 기본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월이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 20일치 데이터가 제일 최신 데이터거든요. 요거 보면 수출이 358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1.1%가 증가했어요. 그 중에 특히 반도체가 하드 캐리했는데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43%가 무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을 5개월째 작년 4분기부터 이게 업황은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5개월째 지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미국 수출이 중국 수출을 넘었었어요. 미국 수출의 금액이 72억 3억 3천만 달러고요. 중국 수출은 68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테크 AI 주도의 모멘텀이 숫자로 확인되는 거고 커머디티 쪽은 중국의 수출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고 수입액이 안 좋았습니다. 수입액이 38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럼 무역 적자겠죠. 무역 적자가 26억 4,700만 달러로 지금 10개월째 무역 흑자 행진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하고 이란 같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원인이 됐고 그게 원유 가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43%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쪽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로 아마 돌아서고 그게 최근에 이제 1,400원 환율에 뭔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약간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근데 중동 전쟁이 확정되지 않고 유가가 다시 하향 안정화된다 그러면 원화는 다시 달러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또 결국 주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 기본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적으로는 HBM에 대한 흐름들이 저렇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제 생각은 항상 잘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크 마이그레이션,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주목할 회사, 네, 유진테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자, 이 회사는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입니다. 주력 사업은요, LPCVD라는 게 있죠. 주로 경쟁사들은 PECVD라는 걸 주로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로우 파워 CVD라는 화학기상 증착 공정을 하고요. 요건 약간 고온인데 로우 프레셔니까 저압이겠죠. 근데 요거는 PECVD는 저온인데요. 반도체에서 저온이라는 거 우리가 만져도 될 정도는 아니고 300도, 400도 수준의 저온인데 아무래도 저온 공정 이런 쪽은 아무래도 랜드 사이클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자, LPCVD 같은 경우는 지금 D램 쪽에 중요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층 증착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PCVD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요. 기술의 트렌드하고 관련되는데 3D D램이 될 경우에는 이게 에피 공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에피텍셜 그로스라고 합니다. 에피텍셜 그로스. 이 공정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커패시터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누여서 수직으로 쌓는 3D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1C 다음에 3D D램으로 가는 지금 로드맵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LPCVD가 엄청 많이 필요해지는데 이게 글로벌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얘가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ALD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K 메탈 게이트 쪽에 많이 쓰이는 건데요. 하이-K 메탈 게이트는 하이-K라는 물질을 지르코늄이나 하프늄 같은 이런 물질들을 결국 ALD를 통해서 증착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다 납품을 하고 있죠. 원래 삼성 쪽에 줄을 많이 섰다가 삼성이 안 좋으니까 작년 4분기부터는 지금 이 두 회사 쪽으로 많이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업 전략이 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실적에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요, 장비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구체도 일부 합니다. 전구체는 프리커서죠. 그리고 기타 등이 있고요.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작년에 장비 매출이 2,440억 정도를 했고 올해는 2,9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뭐 작년에 한 90억, 올해는 한 100억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기타가 작년이 한 280억, 올해 한 3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 매출이 2,770억, 영업이익은 24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날짜 4월 23일 기준으로 시총은 1조 1,3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전망치는요. 매출 3,300억,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C가 올해 하반기에 양산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D램 쪽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왜 그러냐면 결국 HBM뿐만 아니라 지금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LLW 같은 것들도 선단 공정이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AI PC용으로 지금 필요한 D램 같은 경우는 LPCAMM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모바일 D램인데 기존의 PC D램 같은 그런 것처럼 이게 면적을 50% 줄일 수 있는 저전력의 고효율의 메모리이거든요. 이런 쪽이 계속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D램에 대한 선단 공정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유진테크가 좀 주목할 만한 회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피 공정, 특히나 3D D램용 에피 공정 연구개발 장비를 납품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괜찮고 제가 계속해서 많이 조정받아 있을 때부터 이 회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업사이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은 관심 그리고 투자 판단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수익 내기 힘들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간만에 자율주행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정말 자율주행차가 올해 레벨 3를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전기차가 문제였는데요. 자동차의 변화는 두 단계가 있거든요. 두 단계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먼저 바뀌고요. 배터리로 바뀐 다음에 기존의 기계장치잖아요. 자동차가. 기계장치가 이게 컴퓨터화 되는 거거든요. 1단계는 2차전지 배터리 가지고 시세를 뽑았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요 2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게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컨셉이지만 사실상 뭐 용어의 과잉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이번에 중국 쪽에 열렸죠. 중국 쪽에 이걸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면 4년 전에 이거를 팔려고 했었죠. 원래 4년 전에 팔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데이터 보안 이유로 우리 자국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데이터가 미국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정보 유출이야 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테슬라를 괴롭혔었죠. 그래서 FSD 판매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애국 소비로 테슬라와 애플이 우리가 이제 진짜 간과했던 게 테슬라하고 애플은 명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애국 소비한테 정말 이념은 모든 걸 넘어선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애국 소비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시점이.
자, 지금 왜 굳이 중국의 리창 총리가 일론 머스크를 불러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왜 규제를 풀어서 FSD 판매를 열어주는 제스처를 취할까? 저는 결국 11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 팀 쿡의 스탠스가 다르죠. 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지지입니다. 약간 이게 다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애플의 팀 쿡은 약간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약간 조 바이든 대통령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실리콘밸리 인물들의 대부분이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특이한 거죠. 네,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 불러가지고 미중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테슬라가. 이번에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든 모델 3하고 모델 Y 가지고 지금 FSD를 중국에서 서비스한다는 거죠. 서비스한다라는 거고, 그런 거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완전 박빙이에요. 그죠? 박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나아요. 상대하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박빙인데 자꾸 이제 트럼프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자, 트럼프 좋아하는 게 뭐죠? 네. 무역에서 뭔가 이득 보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자국의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뺏길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은 이제 AI 시대에서 약간 좀 지금 밀리고 하니까 굳이 지금은 이제 뺏겨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이슈, 정말 실리의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자,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요. 지금 갑자기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던 자율주행차 밸류체인을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오늘부터 생각합니다. 예, 전날 테슬라 주가가 17% 반등했죠. 17%. 자, 얼마 전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M7에서 빼야 된다, 테슬라. 이게 무슨 매그니피션트냐,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저는 초지일관, 테슬라의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도주 시스템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알 수 있죠. 자, 저는 자동차만큼요,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디바이스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연간으로 많이 팔리면 1억대. 정말 경기 좋을 때는 1억대 팔리고요. 요즘에는 한 8,500만 대 정도 팔립니다. 8,500만 대. 근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고가의 매수가 뭐죠? 주택이죠. 주택 다음에 제일 비싼 고가의 매수가 뭐죠? 자동차입니다. 이거 말고 저는 다른 거 샀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일반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가장 고가의 매수죠.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큰 매수인데, 자, 자동차가 지금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디바이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컴퓨터화 되는 거고요. 이게 화석 연료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거고. 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 시장의 모멘텀은 결국 이 컴퓨터화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하고요, 피처폰하고 뭐가 달랐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럼 자동차에 이제 OS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AP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OS가 뭐가 될지부터 중요한 건데, 당장 뭐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OS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나라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같은 것들은 해외 기업들이 하고, 적어도 AP는 우리가 내조하자.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차나 기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P를 하는 데 있어서, OS와 AP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가 현대 오토에버죠. 자, 이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Vehicle, 네, SDV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칩 설계 이런 쪽도 이제 현대 오토에서 상당 부분 관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쪽에 AP를 하는 회사가 있죠.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 AP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항상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제가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로봇하고 똑같죠. 모빌리티라고 하죠. 자, 모빌리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나요? 네. 인지라는 영역, 그리고 판단이라는 영역, 제어. 판단이라는 영역에서 여기서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AI가 그러면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인지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오감하고 똑같은데 인지라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 시각이죠. 결국 카메라. 그것도 굉장히 고해상도가 필요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하는 회사가 누구죠? 삼성전기. 실제로 이 회사들은 테슬라에다가 카메라를 대거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테슬라에 납품은 안 하지만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MC넥스. 이런 회사들은 사실 현재는 스마트폰이 주력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자동차 쪽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중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밸류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뭐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테슬라가 점점 더 이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반등을 이어가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이제 거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시총이 그래도 4조가 넘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작지만 그래도 글로벌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AP를 납품하고 있죠. 물론 현대차 그룹하고 비중이 제일 높지만 최근에 독일의 컨티넨탈하고 디지털 콕핏에 들어가는 HPC용 AP를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 AP가 돌핀3가 14나노 공정 기반으로 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돌핀5가 8나노 공정이고요. 5나노 공정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이걸 이제 또 칩을 의뢰해서 생산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쪽에서는 카메라가 단순 기존의 뷰잉 역할에서 이제 센싱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에 더 많은 단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물론 카메라의 설계 기술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기, LG 이노텍, MC넥스 뭐 수많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와 설계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세 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 비중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투자 판단하셔가지고요. 자율주행차 쪽이 한 번 더 이렇게 업사이클로 온다 그러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1일자인데요.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기존의 경계현 사장이요.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영현 부회장으로 급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부문장 인사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요. 보통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면 사실 대표이사 무슨 배임이나 이런 큰 이슈가 아니면 중간 인사가 이렇게 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HBM뿐만 아니라 D램 선단 공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밀리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TSMC하고 경쟁해서 파운드리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자존심 지키고 있는 게 낸드 플래시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도 사실 지금 굉장히 미묘하죠. 그러니까 이 SSD, 서버용 SSD 쪽이 갑자기 수요가 확 늘면서
지금 QLC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TLC 트리플 레벨 셀이 기반인데 이게 쿼드러플 레벨 셀로 확 바뀌니까 이게 지금 QLC 쪽에 유리한 게 SK 하이닉스의 인텔한테 인수한 솔리다임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SSD 쪽에서 삼성이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동영상 생성용 AI 같은 여기에 필요한 이 SSD는 QLC 기반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솔리다임의 플로팅 게이트 방식이 기존의 삼성의 차지 트랩 플래시 방식보다 좀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겁니다. 초격차라는 말이 없어졌고요. 삼성은 오히려 지금 물량 면에서 규모의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도 뭔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지금 돌아온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계열사, 삼성 이렇게 내부에서 후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기, 뭐 SDI, 뭐 이런. 사실 전자에 있다가 후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는데요. 물론 예전에 이제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이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만큼 삼성 내에서 지금 인력난이 있지 않냐. 결국 예전처럼 뭔가 카리스마 있는 대표이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고요. 일단 엔지니어들 사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 내에서. 그러면 이런 중간 인사를 통해서 뭐가 있냐? 이제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는데 어떤 쪽에 변화가 있냐? SCM 쪽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결국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HBM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TC 본더는 한미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최고 성능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과거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새로운 DS 부문장이 뭔가 주도해서 이것들을 바꿀 거냐. 그리고 기존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실력 있는 회사들을 삼성이 쓸 거냐. 기존의 어떤 폐쇄적인 블록형 SCM 밸류체인에서 뭔가 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뭔가 확대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메모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는 범용에서 이제 주문용으로 바뀌고 있는 헤게모니잖아요.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전영현 부회장이 예전에 D램 사업을 맡을 때는 굉장히 전성기이긴 했습니다. 전성기이긴 했는데 과연 범용 쪽에서 굉장히 잘했던 전 부회장이 이 주문형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을 삼성 인산 때문에 다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을 사실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AI발 전기 수요 폭증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앞에 책 이야기하고 삼성 인사 이야기하느라고 이제 좀 많이 그런데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부품을 주로 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보통 ESS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금속 타입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도 금속 부품 필요하죠. 그리고 통신 장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건데 자, 지금 주목할 건 결국 ESS 쪽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인적 분할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미숙한 거죠. 네, 회사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그래서 거래 중지돼가지고 거래소에서 문제 제기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네, 철회. 이걸 보면 정말 회사 경영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ESS 쪽이. 이게 플루언스 에너지나 포윈 같은 데다가 미국의 ESS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지금 납품하는 게 수주하고 지금 매출 찍히는 게 장난이 아니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1분기가 매출이 3,25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33억이 나왔습니다. 433억이 나왔고 최근에 또 대규모 수주 공시도 냈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매출 7,777억. 잭팟이네. 네, 영업이익은 573억인데요. 1분기에 거의 작년 전체 실적의 80% 넘는 수준까지 와 있고요. 지금 시총이 1조 4,700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 올해 당연히 전망치는 완전히 상향 조정됐겠죠. 매출 1조 5천억, 영업이익 1,5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매출이 3,257억인데요. 이 중에서 ESS 쪽이 2,000억이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ESS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ESS 쪽하고 전기차 배터리 쪽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 쪽은 전년 대비해서 10%가 줄었고, 통신 장비는 30%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ESS가 정말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요 매출은 성장할 것 같은데 이익은 소폭 조금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이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것들 보면 실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가 핵심인데, 자, 일단 6월 10일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되죠. 네, 제가 이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고, 퀄컴 이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드래곤 X 엘리트, 이거는 AI PC용 칩셋이죠. 그리고 AI PC인데 윈도우 OS.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협력을 하는 그림인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인텔이나 AMD 같은 칩셋 기준으로 여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되어 있죠. 요거를 ARM 기반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X86을 다 없애고 자 이쪽 와, 이건 아니지만 결국 이쪽의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에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만 했죠. 네. 이런 것들을 예전에 누가 했었게요? 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했었어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에다가 휴대폰을 넣으려고 했어요. 휴대폰을 넣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니 PC가 되는 거죠. 하려고 하니까, 자, 문제가 뭡니까? 애플은 OS 있고요. 그때는 AP가 없었죠. 짐 켈러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었는데, 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플 실리콘이라는 거를 했죠. 직접 칩을 설계해서 요거를 수직 계열을 해버린 건데, 자, 요때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텔 찾아갔죠. 인텔 찾아가서, 자, 저전력 칩을 줘 라고 했더니 인텔이 우리가 제일 저전력 칩 줄게 라고 해서 그거 적용해서 여기 폰에다 돌려보니까 아이폰이었겠죠. 이거는 네, 아이폰. 이건 아이폰이라고 명명되기 전이었을 거고 하니까 저전력 CPU로 돌리니까 3시간 가는 거죠. 묘하게 기시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온디바이스 AI를 휴대폰에다가 매개변수 한 30억 개짜리를 돌리면 딱 3시간 정도 갑니다. 네,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RM이라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문제가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애들을 다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애플은 성공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AI PC 때문에 인텔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X86 아키텍처 진영에서 ARM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 기존의 X86 기반으로는 이게 배터리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굉장히 중용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윈도우 OS에서 ARM 기반의 칩은요, 그냥 찬밥이었어요, 찬밥. 그리고 아예 로우엔드 쪽에 일부에 이제 적용을 했었고, 지금처럼 하이엔드 쪽에 완전히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칩이 아니었어요. 근데 AI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2026년이 되면요, PC의 3분의 2, 그리고 폰의 3분의 1이 AI, PC, AI 폰이 될 겁니다. 자, 이 시장 잡아야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자, ARM 기반의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쪽 언어를 기반으로 다시 또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AI 혁명이니까. 귀찮더라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X86 아키텍처는 PC하고 또 뭐가 있죠? 서버 있죠. 서버 쪽도 지금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퀄컴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지금 빅테크들이 설계하는 ASIC 있잖아요. AI 가속기,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닝용, 그리고 메타도 아르테미스라는 걸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ARM 기반으로 칩이 설계되는 거예요. ARM IP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는 건데, 자, 퀄컴이 최근에 암페어라는 업체하고 손을 잡고 서버용 칩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암페어는 여기 암페어 창업자가요, 원래 인텔 CEO 출신이에요. 인텔 CEO 출신인데 이분이 만든 회사인데 지금 암페어하고 손을 잡고 퀄컴이 저전력 서버용 칩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텔하고 AMD가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인텔하고 AMD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AMD는 일단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가지고 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MI300X 시리즈 같은 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인텔이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PC 비중이 굉장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 그리고 서버 쪽도 굉장히 인텔이 그동안에 자기 앞마당 같은 시장인데 계속해서 ARM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AI라는 게 많은 거를 바꿔놓고 있어요. 기존의 기득권을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고 있고요. 새로운 신흥 강자가 부상하고 있는데, 암페어라는 회사는요, 인텔 사장 출신인 르네 제임스가 설립한 회사고요. ARM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CPU 제작을 해서 오라클이나 구글 같은 데다가 지금 팔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암페어하고 퀄컴이 만드는 이제 서버는요, 훈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추론 쪽에 타겟이 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페어는 여러 칩을 이렇게 가져와서 단일 칩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표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이게 서버 시장에 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로 인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최근에 AMD가 삼성 파운드리, 지난 시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네, 기존의 X86 기반의 칩을 주로 설계하던 인텔하고 AMD가 이제는 ARM 기반의 칩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AMD는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보냐? 리노공업 간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소켓,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죠. 그리고 리노핀이라는 소켓용 부품, 프로보 카드용 핀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의료 부품, 의료 장비 부품도 하죠. 초음파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도 하는데, 자, 소켓이 작년이 1,580억, 올해는 1,850억 보고 있고요. 리노핀이 작년이 한 710억, 올해는 한 8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품은 작년에 한 270억, 올해는 한 3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실적 자체로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작년 23년 4Q 영업이익률이 무려 52.2%.
중요한 게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익률을 기록했고요. 자, 24년 1Q에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2.5%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거죠. 네,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건데요. 제품 믹스가 어떻게 좋아지냐? 기존의 모바일 AP에서 이게 이제 NPU라든지 AI 관련된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칩. 이런 쪽이 매출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로 신규 고객이 온다 그러면 R&D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팹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고 튜닝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쪽을 리노공업이 하고요. 리노공업의 소켓 매출 중에 70%가 R&D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산형보다는 R&D용이요. 값을 후하게 쳐줍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품 믹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실적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어요. 1분기는 매출이 549억에 영업이익은 233억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4월부터 요즘에는 지역별 수출 가지고 데이터 뽑아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4월부터 소켓 부산 강서구에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소켓 수출이 확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2,556억, 영업이익은 1,143억 기록했고요. 오늘 날짜 5월 28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4조 2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요. 매출 3천억,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최고 지금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AI 대장주 치고는 굉장히 아직까지 착한 편이죠.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밸류가 뭐 저렴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또 신제품 모바일 칩셋들이 나오죠. 지금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3나노를 적용해서 엑시노스 2500 이런 것도 나오고 퀄컴도 신규 칩셋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용 소켓도 많이 납품하고 있으니까 HBM 쪽 수혜 또 리노공업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에도 커스텀 칩은 당연히 최적화된 소켓이 필요하고 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게 보는데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 듣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1회 영상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짐 켈러 이야기 좀 할게요. 짐 켈러라는 인물은 제가 반도체 쪽에서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짐 켈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인텔이 외계인 고문에서 기술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슈퍼 엔지니어죠. 네, 슈퍼 엔지니어. 슈퍼 엔지니어고요. 이분이 어떤 걸 했냐? 일단 AMD, 테슬라, 애플, 인텔 등등을 거쳐가면서 엄청난 칩들을 개발했죠. 여기서 망해가던 AMD 와서 이제 멀티코어. 우리 지금 쓰는 멀티코어라는 컨셉이 거의 이분이 만들었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칩렛이라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상용화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젠 아키텍처 했고,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하드웨어 3.0 칩 설계하셨고, 그리고 애플 A 바이오닉 칩 A4, A5 설계했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A 바이오닉 칩이 있기는 했지만 이분이 손을 거치가면서 사실상 애플 실리콘이 본격화됐다라고 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했고, 그리고 인텔에 와서 SoC 지금 사실 멀티 타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칩렛하고 같은 말인데요.
인텔은 또 죽어도 같은 용어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신 분이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안대공학 채널 가셔가지고 최근에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공개한 AI 반도체 웜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잘 분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잘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웜홀이라는 칩을 통해서 N150, N300이라는 칩을 두 개를 공개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서버, 워크스테이션 솔루션까지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가성비, 전성비인데요. 엔비디아 H100 대비해서 성능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격이 5% 수준입니다. H100이 한 3만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2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성비와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도 굉장히 좋고 기존에 HBM을 안 쓰고요. GDDR을 썼어요. GDDR을 가지고 구현을 했고 정말 항상 짐 켈러가 설계한 칩들은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웜홀이라는 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후속이 기대가 돼요.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후속이 블랙홀입니다. 자, 이번에 웜홀 같은 경우는 이게 14나노 공정 기반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혹시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디자인 솔루션 담당한 회사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짐 켈러의 이번 칩을 설명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주목하는 거는 리스크5입니다. 기존의 ARM 코어 기반이 아니라 리스크5 기반으로 칩을 설계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결국 개방성과 확장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칩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긴 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업계에서 파급력이 있을지는 써봐야 좀 알겠죠. 그런데 꽤 그래도 잘 만들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이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짐 켈러가.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짐 켈러는 그동안 삼성하고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번 블랙홀 같은 경우는 삼성 4나노 공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4나노 공정을 쓸 것 같고 그리고 4나노 생산 수율이 삼성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주목할 거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짐 켈러하고 현대차 그룹이 무슨 상관이냐. 자, 텐스 토렌트에다가 현대차 그룹이 꽤 많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차용 두뇌 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누가 설계하고 있냐? 짐 켈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수혜는 뭘로 보는데요? 네.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크5 수혜주. 리스크5는 사이5라는 회사의 리눅스 같은 약간 오픈소스 같은 개념이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ARM의 독점력을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국내에 비상장 회사 중에 세미5라는 회사가 있어요. 좀 이름도 비슷하죠. 사이5 출신의 대표회사가 만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였습니다. DSP라고 하죠, 삼성은. 근데 비상장입니다.
조만간 상장을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사실 리스크5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코멘트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사이5가 주요 대주주고요. 세미5 주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뭐 짐 켈러하고의 협력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IP 쪽이나 EDA 툴 쪽을 또 수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뭐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겠죠. 시놉시스, 케이던스. 어제 사실 요 리스크5 관련 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ARM이 좀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결국은 ARM도 같이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리스크5가 경쟁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볼만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본다 그러면 램버스 같은 회사들, IP를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들 좀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는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 수혜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쪽에 물량이 많아지고 기대감, AI 가속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 아무래도 웨이퍼 테스트라는 두산 테스타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나. 사실 좀 그렇게 직접적인 핵심 수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워낙 좀 AP나 CIS나 이런 쪽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CIS가 애플향으로 삼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두산 테스라에 대해서 관심이 잠시 있었다가 시장이 요즘에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우르르 빠지긴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 결국은 자율주행차겠죠. 네,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보려면 결국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총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뭐 텔레칩스 정도? 자율주행차 IP라는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사실 지금 이런 재료들이 하락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두면, 공부를 해두면 또 이런 모멘텀이 또 시장에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글라스 코어 기판을 사실 이게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결국 시장에서 먹혀든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정말 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보이 링크라는 인피니트 밴드 기술 기반으로 해서 칩과 칩, 그리고 서버와 서버, 이런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기술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이거를 쓸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엔비디아밖에 없죠. 왜? 예전에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인피니트 밴드 기술을 엔비디아가 인수해서 흡수해버렸어요. 다른 데 안 팔고 있죠. 그래서 이더넷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효율화된 기술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약간 ASIC 관련된 칩 설계 쪽에서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뚜렷한 수혜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없긴 한데, 요즘에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 켈러의 칩 그리고 서버를 중심으로 슈퍼컴퓨터까지 진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매개 변수를 800억 개 정도, 지금 메타의 라마 기준으로 700억 개까지는 이제 짐 켈러의 칩 솔루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에 이야기는 GPT-4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 정도의 아주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규모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는 될 거다. 이제 여기서 결국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올 수 있고 개발하기 수월하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를 또 어떻게 확장을 해서 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TSMC가 아니라 국내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국내 현대차 그룹하고 뭔가 많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짐 켈러 같은 경우는 LG전자하고 AI 반도체 알파 칩이라는 그거를 또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칩 설계 전설, 칩 설계의 외계인 짐 켈러가 국내 밸류체인에 좀 훈풍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AI 사이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HBM을 제외한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반전을 일으켜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락장 언젠가 또 지나가겠죠, 여러분? 제가 2023년 이전 제가 반도체 책 쓸 때도 사실 이런 분위기였고요. 이거보다 더 참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영상 조회수 5,000 찍을 때 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이게 거의 바닥을 지나가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광분할 때는 제 채널 조심하시고요. 요즘 같을 때는 제 채널 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